아시아는 위험해. 특히 우리 딸들에게는. 모스크바 상류층 부모들이 만든 거대한 덫이었죠. 수십 년간 쌓인 편견이라는 철벽 앞에서 16명의 소녀들만이 천천히 다른 길을 택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했죠. 무모한 도전이야 후회할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부모들이 먼저 한국행 티켓을 문의하고 있거든요. 21년 차 여행 기획자도 예상 못한 반전이었어요. 과연 새벽 1시 인천공항에서 이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로 응원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르 바실리에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21년째 상류층 전용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고객들은 대부분 정부 고위직이나 대기업 임원들이지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을 만드는 것이 제 일입니다. 지난해 가을, 저에게는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 제1중학교 여학생 16명을 위한 해외 연수였어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했습니다. 파리나 런던 같은 전통적인 유럽 도시가 아닌 아시아의 현대 도시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지요.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류 열풍 덕분에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가 마주한 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모든 부모들의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안나 이바노브나 페트로바 여사는 특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녀의 딸 소피아는 이번 여행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아시아 도시의 혼란스러움과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인 옥사나 미하일로브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서구 문명의 중심지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견해였지요. 저는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러시아 상류층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낯선 대륙이었거든요. 특히 자신들의 소중한 딸들을 보내기에는 불안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편견과 선입견이 그들의 시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피아가 대표로 일어서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어요.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이나 궁전이 아닌 진짜 일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지요. 16살 카테리나의 관점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들었다며 자신과 같은 또래 여성들이 밤늦게도 자유롭게 다닌다는 소문의 진위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발언을 들은 부모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미샤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자유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지요. 러시아의 보수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란 부모들에게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해외 연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기회였고, 부모들에게는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되돌아볼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 여행 계획 단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설명회는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치안 통계, 교통 시스템, 의료 체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범죄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특히 여성 대상 범죄율이 현저히 낮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의 안전수칙과 24시간 운영되는 비상 연락망도 준비했지요. 결국 부모들은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이들이 항상 그룹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매일 저녁 부모들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예정된 일정 외에는 개별 행동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마지막에 자신들의 조건도 제시했어요. 관광버스로만 이동하지 말고 현지 사람들이 실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이나 유명한 식당만 방문하지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곳도 가보고 싶다는 요구사항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이 여행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백 건의 여행을 기획했지만 이번만큼 신중해야 할 여행은 없었거든요. 성공한다면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제 명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행의 성패는 단순히 안전한 귀국에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 다음 달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여권, 비자, 해외여행 보험, 비상 연락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출발 전날, 저는 아이들과 마지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도 엿볼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두 문화 간의 만남이자 10대 소녀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기회였어요. 과연 한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을 떠난 지 8시간 반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15분이었어요. 기내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흥분과 긴장, 그리고 시차 때문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아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피아가 가장 먼저 멈춰섰어요. 그녀는 입국장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그녀 뒤에 서서 같은 시선으로 공항 내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건 피로와 짜증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도착하는 장거리 비행 후에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새벽 풍경은 확실히 특별했어요. 조명이 꺼지지 않은 넓은 공간에서 조용하지만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면세점 몇 곳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은 없었지만 영어와 간단한 몸짓으로 아이들을 안내했습니다. 10여 분 정도 걸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불쾌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카테리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새벽 시간에 이런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피곤해 보이거나 무뚝뚝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달랐다는 관찰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 아이들은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작동했고, 길을 잃은 승객들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청결함이었어요. 안나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완벽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휴지와 비누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좌변기 커버까지 교체되어 있었다는 세세한 관찰까지 덧붙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공항철도와 리무진 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표도 정확히 지켜지고 있었고요. 올가가 시간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새벽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대부분 중단되거든요. 특히 공항 같은 곳에서는 택시나 개인 차량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다양했어요. 공항철도 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안내방송이 4개 언어로 나오는 점,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별도 시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공항철도에 탔을 때 진정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1시 반이 넘은 시간인데도 열차는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도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미샤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지나가는 건물들마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도로는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열차 안에서 아이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한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위험해 보이는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관찰도 나왔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역 내부는 여전히 밝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었어요. 심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소피아가 제게 물었어요. 이 도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이에요. 새벽 시간에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의 첫 한국 방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터기 요금도 투명했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매우 원활했어요. 프런트 직원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응대했고 필요한 안내 사항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기 전 로비에서 아이들과 짧은 회의를 가졌어요. 첫날의 경험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카테리나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나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여성 혼자서도 충분히 안전해 보이는 환경이라는 관찰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오는 동안 불안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올가는 더 구체적인 감상을 나눴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질이 높다는 점, 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첫날 밤, 아니 정확히는 첫 새벽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모들이 걱정했던 혼란이나 위험 요소 대신 질서와 안전이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확인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여행의 톤을 결정하는 중요한 첫인상이 될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낸 아이들이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차 적응과 충분한 휴식을 위해 오후까지 자유시간을 주었거든요. 저녁 6시에 로비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홍대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요청한 곳이었어요. 젊은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 풍경에 완전히 집중했어요. 오후 7시 반,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무렵 홍익대학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혼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아 고등학생 같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그 광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모스크바에서라면 부모의 허락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더욱이 저녁 시간대에 여학생들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몇 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 여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했어요. 버스 기사도 다른 승객들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동시에 보장되는 것 같다는 관찰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서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의 수가 눈에 띄게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 중년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목격한 장면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가방도 단단히 매지 않고 스마트폰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고요. 올가는 특히 그 여성의 행동에 주목했어요. 편의점에서 나온 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거나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집 앞 골목을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관찰한 또 다른 특징은 여성들의 복장이었어요. 과하게 보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출이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편한 스타일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면서 거리는 더욱 북적거렸어요. 하지만 소음이나 혼란은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사람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만나려고 이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샤가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본 광경을 공유했습니다. 한 여대생이 혼자서 계단을 내려가며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도 크지 않고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통화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하철역 내부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여성들 중 상당수가 혼자였어요.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의 상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했고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앉거나 서 있었어요. 특별한 배려나 주의 없이도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카테리나는 객차 안에서 또 다른 관찰을 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직장 여성이 혼자 앉아서 피로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다고 덧붙였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거리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요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목격한 장면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3명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들어가라는 인사는 나눴지만 특별히 걱정하거나 동행을 제안하지는 않았어요. 소피아가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부모들이 픽업을 오거나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받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밤 11시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계속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빠른 걸음도 아니고 주변을 살피는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가진 간단한 회의에서 아이들은 솔직한 감상을 나눴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여성의 안전과 자유가 양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둘 다 가능해 보인다는 관찰이었어요. 안나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도 확대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치안, 교통, 조명 등 모든 인프라가 여성의 야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가는 문화적 차이에 주목했어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분석했어요. 첫날 밤 관찰한 내용들은 아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모들이 우려했던 위험 요소들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을 목격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의 여행에서 더 적극적인 관찰과 경험을 하고 싶다는 동기로 이어졌어요. 둘째 날 아침 9시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밤의 경험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요청한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나 관광버스가 아닌 현지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였습니다. 아침 시간대라 출근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었어요. 인도는 넓고 깨끗했고
보행자 신호도 정확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에 주목했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 내부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밝았어요. 조명이 충분했고 바닥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노선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발매기는 여러 언어를 지원했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었어요. 안내 직원도 있어서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카테리나가 가장 인상 깊어했던 건 대기줄이었어요. 플랫폼에 도착하니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뉘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탑승하는 방식이었어요. 별도의 안내나 강제 없이도 모두가 이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시간표의 정확성에 놀랐어요. 전광판에 표시된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2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면 정말로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이런 정확성은 승객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꽤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승하차 과정은 매우 질서정연했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 탑승했고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밀어넣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객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올가는 노약 좌석에 주목했습니다. 몇 개의 좌석이 비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표시가 되어 있긴 했지만 강제로 비워두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탑승하셨습니다. 즉시 한 젊은 남성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셨고 주변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예의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미샤는 객차 내부의 청결함에 감탄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고 좌석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승객들도 각자 가져온 쓰레기를 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감시나 단속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명동역에 도착하기까지 6정거장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각 역마다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패턴, 역 안내방송의 친절함,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고 차례대로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는 에티켓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소피아가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의 표정이 대체로 평온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교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승객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명동에서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다른 노선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환승을 경험해 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환승역에서의 동선과 안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첫 환승을 경험했습니다. 복잡할 것 같았던 환승 과정이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고 동선도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었어요. 환승 통로에서도 승객들의 질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승객들을 밀치거나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러시아워 시간대에 두 번째 지하철을 탔을 때는 승객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아침과 같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객차가 붐벼도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는 사람은 없었어요. 카테리나는 이런 상황에서의 승객들 간 배려에 주목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메거나 작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배려였습니다. 안나는 교통비 시스템의 합리성에 감탄했어요.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요금이었고 환승 할인도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요금 체계였어요. 저녁 시간대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또 다른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과 객차 내부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루 종일 일한 피로함은 있었지만 교통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올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했어요. 정시성, 청결성, 안전성, 편의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이 승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지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가진 저녁 회의에서 아이들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교통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그 도시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효율성과 질서, 그리고 상호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규칙이 강요가 아니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샤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교통 시스템의 신뢰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이동 시간, 쾌적한 환경, 합리적인 비용 등이 모두 시민들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둘째 날의 교통 경험은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의 기본 토대를 보여준 셈이었어요. 작은 규칙들이 모여서 큰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모든 사람의 편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셋째 날은 아이들이 직접 카페와 식당에서 주문하고 계산하는 경험을 해보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대부분의 소통을 담당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 사회와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이기도 했지만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카페 직원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러시아어는 할 수 없었지만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메뉴를 설명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어른 고객과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소피아가 첫 번째로 주문에 도전했어요.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고 소피아가 말을 더듬거려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아주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좀 더 복잡한 주문을 시도했어요. 카페라떼에 설탕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직원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의 요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원하는 음료를 정확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가 주목한 건 계산 과정이었어요. 가격표가 투명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추가 요금이나 팁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도 간단했고 영수증도 정확하게 발행해 주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아이들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대부분 젊은 층이었는데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별히 나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가는 카페의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조용하지만 편안했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대화하는 친구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방문한 식당에서는 더 본격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메뉴가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도전적이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아이들의 주문을 도와주었어요.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고 각 음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운 정도, 양, 재료 등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리샤는 음식 사진을 보고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외국인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매운맛을 조절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아이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직원들의 관심은 계속됐어요.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서비스였어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학생이라고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학생 할인이 없는 메뉴였지만 그런 배려 자체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또 다른 카페에서는 다른 종류의 경험을 했어요. 셀프 서비스 형태의 카페였는데 아이들이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어렵지 않았어요.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옵션도 지원했고 사진과 함께 메뉴가 제시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결제 과정도 간단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언어 장벽이 있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시스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녁에는 좀 더 정식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한정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격식을 갖춘 서비스였지만 여전히 친근하고 따뜻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 사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응대해 주었어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반찬의 이름과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카테리나는 사장님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했어요. 단순히 손님 대접이 아니라 한국을 처음 경험하는 외국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에 주목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는 개별 직원의 친절함을 넘어서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가는 가격의 투명성에 대해 언급했어요. 어느 곳에서든 가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숨겨진 비용이나 추가 요금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려는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미샤는 결제 시스템의 편리함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카드, 심지어 스마트폰 결제까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곳에서 직접 주문하고 계산하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한국 서비스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효율성과 친절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가진 회의에서 아이들은 오늘의 경험을 종합했어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거나 차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배려와 관심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소피아는 이런 문화의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테리나는 더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런 서비스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말이에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했어요. 투명한 가격 체계와 정직한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는 장기적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셋째 날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문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신뢰관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앞으로의 여행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현지 사회와 소통하고 싶다는 동기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온 것은 지난달 셋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아이들을 맞이한 부모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걱정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인 안나 이바노브나가 가장 먼저 물었던 건 아이의 건강 상태였어요. 아픈 곳은 없는지, 무서운 일은 없었는지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오히려 모스크바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아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부모들이 예상했던 화려한 쇼핑 경험담이나 유명 관광지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밤길을 혼자 걷는 여성들, 정시에 운행되는 지하철,
친절한 식당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카테리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한강공원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나가 부모님께 전한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문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승객들, 정확한 시간표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했어요. 첫 주 동안 아이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여행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려한 모험담보다는 일상적인 경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편의점에서의 쇼핑, 카페에서의 주문, 지하철 이용법 같은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올가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여고생들이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미샤가 가장 강조한 건 교통 시스템의 신뢰성이었어요. 지하철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가능한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둘째 주가 되면서 부모들의 반응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여행 경험담으로 여겼지만 계속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소피아의 어머니는 딸이 보여준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깨끗한 공항, 질서정연한 지하철역,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장면들이 정말 일상적인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카테리나의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에서 경제적 측면에 주목했어요. 투명한 가격 표시, 정직한 계산,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사업가인 그에게 매우 인상적인 요소들이었어요. 안나의 어머니는 딸이 혼자서 주문하고 계산했다는 경험에 놀랐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딸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성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점차 한국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오올가의 어머니는 다른 부모들에게 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낯선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샤의 아버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어요. 한국 사회의 질서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는 다른 부모들도 공감하는 관심사였어요. 넷째 주가 되자 부모들의 태도에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의구심이 주였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일관된 증언과 구체적인 사례들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치안 통계, 교육 시스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딸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카테리나의 부모님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딸이 경험한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의 서비스업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관심을 보였어요. 다섯째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부모 단체 톡방에서 한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여행 안전성에 대한 우려였다면 이제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올가의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질문했어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머니들도 공감하는 관심사였어요. 미샤의 부모님은 한국어 학습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여섯째 주가 되자 저에게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새로운 문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안전성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와 문화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다른 학교 학부모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의 변화를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자녀들도 비슷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존 참가자 부모들의 추가 문의였어요. 이번에는 가족 단위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소피아의 어머니는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여성 안전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딸이 느꼈던 자유로움과 안전함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달이 흘렀지만 아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어요.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부모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우려가 컸지만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안전, 질서, 서비스 품질 등 여러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다른 문화의 지혜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의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21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문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먼저 여행을 원하고 부모들이 망설이는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요. 자녀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요청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했던 16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큽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에요. 지난주 만난 이리나 세르게예브나 볼코바 여사는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소피아처럼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길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여행이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문의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드미트리 알렉산드로비치 페트로프 씨는 아들에게 다른 사회의 질서 의식을 경험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자발적인 규칙 준수와 상호 배려의 문화를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요청은 가족 여행 문의였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고 나선 것이에요. 아이들이 본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인 안나 이바노브나는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딸이 경험했던 여성의 야간 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유로움이었거든요. 카테리나의 아버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시스템 효율성을 직접 보고 자신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딸의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관광지나 전통 문화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시민 의식과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안나가 부모님께 전한 지하철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교통수단의 효율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올가가 감탄했던 한강공원의 야간 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적인 통제나 감시 없이도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신뢰관계를 직접 경험한 것이었거든요. 미샤가 인상 깊어했던 식당에서의 대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쓰지도 않는 정직한 사회의 모습을 확인했던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본 것이었어요. 부모들의 변화는 더욱 근본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게도 이번 경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21년간 여행을 기획하면서 화려한 관광지나 럭셔리한 경험에 치중해왔다면 이번에는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문화체험은 박물관이나 궁전이 아니라 지하철과 카페, 그리고 공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더 나아가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감을 얻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여행 계획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관련 요청들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광지 중심의 일정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고 있어요.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대중교통 체험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현지인들처럼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질서 의식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카페와 식당에서의 개별 주문 체험도 인기가 높습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며 스스로 소통하는 경험, 그리고 정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의 가치관을 체험하는 것이죠. 한강공원 같은 공공공간에서의 자유시간도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공공간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인식의 전환이에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발전이나 독특한 문화 때문이 아니라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지고 규칙은 존중받으며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 양립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기본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이 없는 곳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편함들이 사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10대 소녀들에게도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그리고 저 같은 여행 기획자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본이 잘 작동하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16명의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경험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여행 기획자로서의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여행을 계속 기획할 예정입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아니라 일상의 지혜를,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를 추구하는 여행 말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의 여행이 가져야 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